안녕하세요. 오늘 발제 맡게 된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주제를 준비한 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개요 및 정책 동향, 해외 최저임금 제도를 비교하고 인상 추이,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시각,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제도의 개요 및 정책 동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헌법상 관련된 규정이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저임금법은 현행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해서 88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는 측면,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이게 모두 다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 초기에는 10인 이상 제조업이었는데 그게 10인 이상 전 산업, 그 다음에 5인 이상 전 산업, 1인 이상 전 산업,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입니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462.5원하고 487.5원, 업종에 따라서 두 개로 갈라졌다가 현재 2017년에 6,470원, 그리고 18년에 17년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된 정책 동향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한 논의는 2013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알바연대 대변인인 권문석 씨가 이제 최초로 주장을 하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이때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만 원을 이제 정의당과 1만 원을 공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1만 원에 도달한 시점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새누리당도 20대 국회안에 최저임금을 8, 9천 원 사이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대 대선에서는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미자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정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그다음에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제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확실한 거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6월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계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최저임금 제도 비교 및 인상 추이입니다. 일단 양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주요국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됐을 때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우리나라 10,000원이었는데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일본도 중앙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 1,000엔 달성을 목표로 매년 3%씩 인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도 테레사 메이 총리가 소속된 보수당에서 2017년 6월 총선 앞두고 현재 7.5파운드인데 그걸 2020년까지 10파운드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나 독일은 PPP 기준을 놓고 봤을 때 2017년 기준으로 이미 최저임금 1만 원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별 최저임금 비교한 부분이고요. 이거 원화는 일단 OECD PPP로 변환해서 원화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현지 화폐 기준입니다. 미국은 1938년에 연방정부의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연 매출액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주간 통상이나 제조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좀 미국은 특이한 점이
연방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있는데 주 정부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했을 때 이 중에서 높은 금액을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팁으로 받는 이제 근로자들은 2.13달러,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7.25달러를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전일제 학생은 최저임금의 85% 이상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도 공약했다는 부분, 그리고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고요. 일본입니다. 1959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됐고요. 2007년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설정을 법률상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최저임금 차등화 이야기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등화해야 된다. 산업에 따라서 차등화해야 된다. 연령에 따라서 차등화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지역과 산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차등화해서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일단 아베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인다. 그리고 시간당 1,000엔을 목표로 매년 3%씩 인상을 명시하고 있고요. 영국입니다. 앞에서 지역은 미국이나 일본이 선택하고 있고 산업은 일본이 선택하고 있는데, 연령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일단 1998년에 국가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국가 생활임금 제도, 지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소속된 보수당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파운드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연평균 6.25%씩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2020년까지 시간당 9파운드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1950년에 최저임금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됐고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발의된 핀란드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하나로 통일돼서 동일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좀 특이한 게, 일단 다른 국가들이 정확하게 최저임금 인상 방향을 정한 데 반해서 2012년 7월 이후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부의 재량 인상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마크롱이 고용 유연성 확대를 골자로 노동개혁을 좀 예고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게, 프랑스는 최저임금이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독일입니다. 아마 기사에서도 또 많이 보셨겠지만 독일이 2015년도에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노동협약 자율성 강화 법안이 인자하면서 시간당 8.5유로의 일괄적인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려와 달리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 안정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요즘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에는 벌금제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데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태료로 바꾸자, 그래서 근로감독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또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독일 사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최대 50만 유로의 어떤 벌금 규정을 신설했고요. 2017년 현재 8.84유로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시각입니다. 이해관계자는 크게 노사정이 있겠지만 노동계의 시각과 CEO들, 중소기업, 어떤 영세한 중소기업 CEO들의 시각, 이렇게 중점을 살펴보겠고요.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아직까지 OECD 주요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임금 불평등 정도가 OECD 주요국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가계의 핵심 소득원이다. 그리고 또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 가구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이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23.5%로 상대적으로 높다. 일본 13.5%, 독일 18.3%, OECD 평균 16.7%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 정도 또한 OECD 주요 국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4.5배, 그 다음에 일본은 2.9배, 영국은 3.4배, 독일 3.4배, OECD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계 내의 역할을 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80.1%가
가계 내에서 주소득원이나 보조소득원으로 핵심 소득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생계비를 놓고 보면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평균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좀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소기업계가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용 축소로 인해서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율이나 영향률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집중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중소기업 중앙회나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추계한 금액을 보면 일단 추가 비용이 3년간 약 140조 정도 될 거란 통계도 있고요. 이 중에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3년간 약 36조 원으로 추계하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됐을 때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의 위기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2.2%가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수 감소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논문이나 보고서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해진 결론은 없다 해외는. 하지만 여기에서 해외 사례를 놓고 보면 여기에서 통계를 할 때 확실한 것은 모데스트하게 갔을 때 점진적으로 증가했을 때 고용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어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이 이정민 서울대 교수님이나 아니면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님께서 주로 분석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단체인 중소기업중앙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56% 정도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을 했고요. 감원을 하겠다는 대답 또한 41.6%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은 종업원 1인에서 4인 사이의 소상공인은 약 27.9% 미만율이고요. 5인에서 9인이 15.3%, 그 다음에 10인에서 29인이 9.2%, 그 다음에 30인에서 99인이 5.3% 정도. 확실한 것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입니다. 최저임금 영향률과 수혜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사실 이거는 보면 노동자의 시각도 일리가 있고 또 CEO들의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은 7,530원 갔을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1만 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1만 원이 되더라도 물가가 상승한다면 계속 어느 정도 인상은 있어야 될 것이고 1만 원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정 공동으로 분명히 최저임금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좀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매년 6월만 되면은 최저임금 가슴앓이를 모든 국민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로드맵을 좀 노사정의 공동으로 좀 치열하게 논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 방향은 제가 10대 과제를 가져왔지만 10대 과제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로 제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가져왔는데 확실한 거는 큰 방향은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육성 및 매출 확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안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증대시켰을 경우 급여를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거는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일반 종업원들의 쪽에서는 지금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약 62.9%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62.9% 수준이고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제조업이 약 54.9%인데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일 것이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확실한 거는 프랜차이즈라든지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라든지 임대차라든지 이런 가불관계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관련된 애로사항을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이 네 가지 방침으로 일단 10대 과제를 가져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하나의 논의 과제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먼저 노사정 공동으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1만 원 이후의 과정도 포함하고 지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지역이나 산업이나 연령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고요. 또 어떤 또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차등화했을 경우 또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도가 더 심해진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입장을 반영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또 중소기업 CEO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뿌리산업 중심으로 해서 금형, 주조,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이거를 뿌리산업이라고 하는데 뿌리산업의 인력은 이미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숙박비나 식비 관련된 부분 지급되고 생산성은 보통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서 약 70에서 80%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산성에 비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하니까 내국인 근로자로 실질적으로 오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상 국적에 따른 차별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중소기업 CEO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 좀 현실화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EITC하고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시각과 CEO의 시각을 좀 조화롭게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지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되고 정책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을 때 계속 개선 방안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 방안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거는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전용의 바우처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우리 미국 사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주면 빵을 사 먹어야 되는데 술을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바우처를 준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배웠는데 소상공인 전용으로 바우처를 만드는 거는 뭐냐면 그 예산의 범위나 이런 부분은 추가로 투입하기보다는 현재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 아동수당을 신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노령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다양한 어떤 현실화 부분이 고민되고 있고 실제로 인상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바우처로 지급하면 그거는 현재 받고 있는 수급자의 반발 또한 심각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인상시키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의 일정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해서 자영업자,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한다면 그것 또한 실제로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로 예산을 할지는 정부에서 판단해야겠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에 일정 부분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지금 우리 소상공인의 문제점은 굉장히 힘들고 악정고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시각 하나와 사회적으로 과밀 창업의 어떤 해소 또는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창업 희망자에 대해서 단계별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겠다. 그래서 준비도, 적합성, 적응력 강화 관점에서 한번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영업이 쉽지 않거나 해서 문을 닫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재창업을 하거나 재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임금 근로자로의 어떤 전환을 촉진하는 형태로 안정적인 폐업이라든지 재도전, 재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떤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은 소공인과 소상인이 있습니다. 소공인은 제조업 중심은 종업원 10인 미만이 소상공인이고 서비스업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상인은 5인 미만이 소상인인데요. 소공인 창업한 초기 기업들은 모두 다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 소공인들의 혁신 역량 강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창업을 할 때도 기술 기반의 혁신형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R&D 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 여러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한테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하면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웃으세요. 우리는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정책 수단을 고민하는데 세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든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형태에 대해서는 매력을 못 느끼는데 여러분 15일에서 25일 사이 되면 사장님들은 급여를 지급하기 힘들고 매월 10일이 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요. 여러분 4대 보험 납부하고 근데 그 금액 납부하는 것들도 사장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미국이 그래서 R&D 활동을 하고 있고 업력 5년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이제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한테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빼주는 형태로 해주는데 또 프랑스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는 텍스 리펀드 형태로 조세환급 제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공제받을 금액이 나와 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라든지 사업주가 납부하는 금액에 있어서 비용 부담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CEO들의 어떤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급여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소득 주도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급여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물론 경영 환경상 여건상 쉽지 않지만 이제 CEO들이 회사 근로자들을 회사의 어떤 핵심 자산으로 판단하고 이런 급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성과를 나눠주려는 노력을 열심히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급여를 증가시켰을 때 증가시킨 부분의 일부분을 보조금이라든지 세제로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보조금으로 지급하자. 현 정부에서 3조 플러스 알파에서 비판도 많이 받지만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도 갖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3조라는 금액을 재정으로 직접 투입하겠다고 결정하는 것 또한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은 분명히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맞냐 적냐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변화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에 비해서는 급여의 어떤 인건비의 형태로 단순히 보조하는 형태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지 현재 재정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은 확실한 거는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효과는 클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씩 규모가 커진다면 보조금 그 다음에 세제하고 어떤 병행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소상공인이 급여를 증가시켰을 때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주자는 거. 하지만 일본이 2011년인가 2013년인데 그로부터 2년 뒤에 우리나라가 급여를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서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공제율이 10%예요. 근데 아직까지 활용 금액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2년 일찍 시작했던 일본이 소득 확대 촉진 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급여소득을 증대시켰을 때 증가분의 10%를 줬는데 중소기업이 2% 이상 인건비를 증가시켰을 경우
그 공제율을 10%에서 22%로 늘렸어요. 실질적으로 일본은 이 소득 확대 촉진 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연구개발비나 인력개발비에 준하는 세액공제율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비용 부담 완화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 중에 하나는 역시 준조세 성격이라든지 비용 부담입니다. 경영할 때 마케팅이라든지 인건비 주기도 힘든데 반드시 내야 될 것 같은 부담금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을 명시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규제 모라토리움 제도 같은 거 해서 좀 창업 초기 기업들이나 규모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규제 적용을 예외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창업 초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종업원 미만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원천적으로 면제하는 형태도, 그분들이 부담금을 내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마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2013년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단일 예산으로는 최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인데 보험을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까지 확대하고 그 기준 금액이 지금 140만 원인데 최저임금의 한 110% 수준까지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불관계 관련된 부분은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하도급, 그리고 임대차,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다양한 형태의 가불관계가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다면 그렇게 법적으로 인상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 납품 단가에 대한 조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급여 지급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연장하자. 이거는 현 정부에서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여러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구도심이 갑자기 이제 뭐 상수동이라든지 뭐 경리단길 이렇게 구도심이 갑자기 명소로 떠오르면서 임대료가 폭등한다. 아까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애로가 굉장히 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의 어떤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제가 최저임금 1만 원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할 때 이제 강병호 의원님하고 이미자 의원님께 감사드렸던 게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좋았고 대부분 최저임금을 우리는 노동정책 관점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업정책이란 관점과 조금 조화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마음도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구직자들 만나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생존 자체를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최저임금 급여를 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퇴출돼야 된다.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 이런 표현하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많이 가슴 아파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나 구직자의 마음과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을 좀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노사정이 모두가 조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말씀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